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두화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 회의 때문에 출국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급하게 NSC를 소집해서 그 회의를 좀 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드 관련한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출국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상황을 좀 반영한 거겠죠. 예,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결정 과정에서 어떤 밀행성이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일정 부분 밀행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요. 예. 뭐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주민들이 설득하는 작업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아마 11시까지 국회 근처에서 이 성주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다시 지역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네.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국민들 여론을 잠재울 필요도 있고 또 왜 이 지역에 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내부의 갈등이 없게 외국에 가서 국제 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의 갈등이 없게 이 부분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각국 NSC 지금 이제 참석자들한테 역할을 또 분담을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커맨더 인 치프라 그러죠. 미국식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예. 사실 외국에 나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뭐 리커창 이런 부분을 만나서 얘기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국내 문제를 조율하고 역할 분담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회의가 끝나면 박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것도 좀 밖으로 좀 알려질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들 특히 성주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주 국민들이 네.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었거나 아니면 네.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됐다. 예. 어제 시위를 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격양돼 있습니다. 예, 예. 큰 피켓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주민들의 입장은 또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불가피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텐데요. 그러나 이 사안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국가안보 사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갈등 사안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위에 관련된 문제고 예.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사드가 배치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주민들의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아직도 많은 논란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솔하게 합리적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 네네. 이 방법들을 좀 잘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어쨌든 박 대통령이 몽골로 떠나게 되면 아셈 회의를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 정상도 함께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지금 반발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국 정상과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뭐 상황에 따로 만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도 회의 석상에서 일정 부분 조우가 이렇게 뭐 지나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은 리커창 총리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뭐 실제적으로 리커창 총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국가 안보, 뭐 군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와 뭐 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거기서는 이해를 구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어도 뭐 실제 조율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안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뭐 여당도 그렇고 국민들의 입장은 안보 주권에 대해서 중국이 이중잣대를 우리나라에게 들이미는 건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그리고 또 뭐 러시아도 일부 반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보 주권 문제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일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네네.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가 중요할 텐데 또 대중 경제 뭐 제재라든가 중국에서 그렇죠. 이제 경제 무역 보복 이런 예.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그 부분을 좀 맡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건 뭐 WTO라든가 한중 FTA
이렇게 이런 게 다 발효돼 있으니까 관세 비관세를 떠나서 어떤 그 무역 보복을 한다면 중국도 글로벌화돼 있는 이런 경제 체제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국가를 행정부를 좀 믿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사드 배치의 문제가 단순하게 뭐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요소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특히 이번 이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MD 시스템에 저희가 편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런 지정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미일이 사실은 약 한 축이 되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다시 북중러, 다시 말해서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이때 정말 창조적인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나오는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예. 중국에 나오는 SNS라든가 중국의 네티즌들이 보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남중국해 관련해서도 필리핀과의 그런 영토 논란에서도 지금 중국이 수세에 몰렸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이런 외교 전쟁에서 상당히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중국과의 적대되는 진영으로 저희가 사실상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중국에 대해서 이 사안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해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북중 관계가 과거와 같은 관계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들이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이 무위에 그치고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이 사안들을 제기할 수 있고 특히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미국 언론들에서는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다. 미국에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한반도의 외교 전략과 우리 안보에 더 필요한 쪽으로 네, 네.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특히 외교부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외교부가 요즘 좀 약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이번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네네네. 덧붙이자면요. 사실 몽골이 좀 특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몽골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와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도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의원 외교를 하러 몽골을 가보면요. 몽골은 중국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한 6촌 중에 한 명은 그 중국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험이 있고 전쟁에 끌려나가거나 네, 징용을 네, 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몽골은 중국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국경이랑 관련된 문제, 군사대국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게 강한 나라이기 아, 때문에요. 그렇군요. 몽골에서 이걸 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런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중잣대를 갖고 너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중국도 꺼릴 겁니다. 네네.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좋은 좀 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방부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서 성주 국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 소식 성유미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북 성주 군민들은 국회 일정 탓에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데만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한민구라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으니까 딴 거 할 거 없고. 네,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은 사드는 유해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위험성을 몸소 시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사드가 배치돼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 다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곧 성주의 사드 배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시간에 성주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화도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주 군민들은 한 장관이 현장 방문을 약속한 이후인 밤 11시 10분쯤이 돼서야 다시 성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도 김양곤 성주 군수는 청와대 방문 등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 나눴지만은 한민구 장관이 내가 직접 그 레이더 앞에 서보겠다 또는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서 지금 성임 앵커의 설명을 들어보면 청와대 방문까지도 고면하면서 계속 무조건 맞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앞서서 이해와 설득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주민들은? 맞습니다. 분명 외교안보 사안, 특히 안보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불가피하다. 특히 어제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가안보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뭐 북한과의 대결에 참여했던 시절에는 이제 그렇게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21세기거든요. 예.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군에서는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에서 철저하게 논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동시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추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이라든가 안보적인 이슈들이 만일의 경우 큰 갈등이 돼서 도리어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안보 문제까지 어그러지고 도리어 더 큰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흐름을 보더라도 안보 이슈까지 포함해서 네. 사전에 철저하게 과학적인 이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대안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여주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나 소홀하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국방부가 이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고 청와대와 주한미군이 사실상 결정을 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부가 당초에 이 발표를 하려다가 또 이를 취소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또 반발하니까 다시 또 발표를 강행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보였어요.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요. 한민구 장관 물론 용기는 좋습니다. 레이더 앞에 서서 그런 모습은 결연한 모습은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함적인 근거를 그렇죠. 제시해서 과연 어느 정도 유해한지.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현재 두 군데에 가서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요가미사키하고 성주 두 군데에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파의 유해 문제라든가 1km까지도 소음이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든가 특히 미국의 괌 같은 경우도 그 사드 배치된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뭐 개 두 마리만 살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미국의 이 성조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가 보도를 할 정도로 사실은 사드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안심하게 할 수 있을지 과학적이고 함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네. 여기서 군의할 수 있는 조치들 그리고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몸으로 실험하겠다. 한민구 장관이 과연 언제까지 국방부 장관을 할지 알 수도 없는데 사드 완성된 이후에는 본인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주민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적절하게 과학적이고 함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또 우리 국가 안보의 이 불가피성 이것들을 제기해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일정 부분 밀행성이 이제 사전에는 필요합니다. 예, 근데 예. 결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NSC를 소집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네. 어제도 이제 상주 지역인데 차관이 성주라고 말을 잘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주인데 주민들 상주라- 예. 성주인데 상주라고 그렇죠.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역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치게 한 게 있는데 저희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상주와 성주를 헷갈려서 말씀을 헷갈리긴 하죠.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런 거는 그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제 멀리 그럴 수 떨어져 있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좀 네, 네. 널리 헤아려 주시고 지금 한민구 장관이 뭐 레이더 앞에 자기가 제일 먼저 서겠다 이런 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미리 못했다는 주민들의
불안감, 뭐 그렇죠. 전자파 문제, 그리고 저 지역이 사실 아주 유명한 농산물이 있는 지역이니까 성주 참외하면 다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뭐 네. 전국 생산의 70%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 있는 지역, 주라고 명칭에 지역 명칭에 있는 지역은 아주 오래된 근거지가 있는 역사가 있는 지역들이죠. 곳이죠.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주민들의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이제 정부 부처가 노력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지역 구민들도 일정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대놓고 사실 안보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 정부가 결정을 하면 따라가야 한다. 이런 걸 제1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총선에서 사실 제1당이 됐었죠. 그런 야당의 현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도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성주 지역구 의원 자체도 지금 반대를 좀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구 어제 새누리당 의원. 예, 네. 이완영 의원님이 거의 울컥하시더라고요. 그 네네. 지역 구민들한테. 뭐 지역 구민들이 항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는 또 미리 알지 못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도 있을 테니까 본인도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감회가 있겠죠.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지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지만 저희가 또 에드먼드 버크가 한 얘기가 있죠. 국회의원은 지역에 기속되기도 하지만 예. 헌법기관으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완영 의원도 잠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보상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보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율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이거 과정과 절차를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 좀 지적되는 부분이 어제 이제 정책 국방부 유재승 정책실장이죠. 설명을 하면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거론됐던 평택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후보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설명하기를 기존에 알려졌던 예정지는 후보지로 선정하지도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그럼 언론이 좀 오보를 하게 된 셈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혼란이 계속 있었고 반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예정지가 아니었다면은 예전에 그냥 혼란을 좀 막는 차원에서 예정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것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또 뭐 부실하게 결정됐다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귀담아 들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사안, 안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밀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또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발성, 그런 신뢰를 줘야만 네. 안보가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만일의 경우 불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인다면 안보가 도리어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더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의 경우 그 지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더 그런 범위를 좁혀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네. 국민들이 충분히 우리 안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네. 군이 정말로 중요한 기밀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사드 관련이라든가 지난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갈 거냐. 네.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지역을 대표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을 이해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겁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 국회에서 저는 하나하나 좀 잘 짚어지고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그 과정들이 가능한 한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좀 투명하게 제공되는 거. 네. 사전에 포함되지 않을 지역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강원도, 충청도, 뭐 경기도 각 지역마다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나서야 되고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그 특성이 일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측면은 충분히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나치게 비밀 위주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국민들이
나중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 이거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는 특별한 특수성, 분단 국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휴전이 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저희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드가 왜 필요한지 또 사실 이런 결정을 어느 대통령인가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지역이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에 가까운 경북 지역에 한다는 게 뭐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또 지금 항상 비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요로에 요직에 대부분 TK 지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항 같은 거 저번에 신공항 설치할 때 신공항을 새로 이제 정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TK 지역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사실 TK 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네. 오히려 TK 지역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TK 지역이고 아마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나서도 일정 부분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한다면 그 기반이 되는 곳이 또 TK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군사적 효용성이란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주민들을 앞으로 설득할 일을 생각하면서 네. 이 지역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TK 저도 고향이 TK입니다. 그렇지만 공항을 달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서로 달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할 때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이중잣대를 국회의원들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포크배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은 고통스럽겠죠. 지역 국민들은.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살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드 체제 필요성에 대해서 외교안보상에서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예. 대신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의 문제. 왜냐하면 사드 체제가 지금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고 최근에 1월 달에 나온 미국 내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사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실제로는 뭐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미완성돼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사드 체제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석들을 보면 결국은 이 성주 지역으로 감으로써 네. 수도권 지역의 방어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네. 사실상 이것이 북핵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네. 도리어 중국과 또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지금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이렇게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라든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양한 그런 조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외교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요. 예. 만일의 경우 이 사안이 만일의 경우 사드 체제가 불안정성이 미국 국방부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불안정성이 나중에 나타났을 때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뭐 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괌에서 현재 1년 동안 배치를 유예하고 임시 배치를 할 건가 영구 배치를 할 건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실제 정부에서 이제 환경평가를 했다라고 제시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레이더 회사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의 홍보용 그런 결과서를 제출을 받은 거죠. 예.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사드의 실용성이라든가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쐈을 때 네네. 그 수천 대의 장사정포를 쏘는데 사드의 48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뭐 얘기되지만 30분 후에 다시 또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재장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드 체제의 유용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북한과 맞서고 있는 이 상황이 외교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과연 타당한 해법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입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다. 안보가
중요하지만 네. 더불어서 이걸 지켜나가야 이게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은 전문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드나 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근데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에서도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뭐 중국의 반응을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포병대 명의로 아주 구체적인 명의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 물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효용성이 전혀 없다면 북한이 그렇게 우리와 분단 국가인 적국인 북한이 과연 그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류가 있고 하지만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와 적 개념이 있죠. 주적 개념이. 그럼 북한이 그런 명백한 반응을 보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성이 전혀 없다면 북한조차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겠죠. 이거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돈 들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들였다고 이것도 잘못된 정보인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한다고 막 분노를 하는데 저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용성이 예. 떨어지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최선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차선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또 여러 가지 그 누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신 것처럼 밖으로 이걸 내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의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는 지금 누적된 정보를 일정 부분 공개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네, 말씀-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방금 북한 얘기를 하셔서 예. 사실 북한으로서도 사실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기 체계의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했겠지만 도리어 이런 부분들이 북한은 아마 이 사드 체제에서 다시 한번 이를 피해 나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무기 증강에 나서게 될 거고요. 예.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사드 시스템에 맞서서 중국도 또 다른 무기 개발에 나서고 다시 말해서 동북아의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21세기 경제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다양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쳐놓고 다시 한번 또 무기 증강에 나서게 되고 예. 지금 이스라엘 무기 체제 도입하는 문제까지 다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리어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고 이런 다양한 고려들을 좀 정부에서도 유념하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으로 하나의 제시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의 그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랄까 방법적인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치권에서 그 중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좀 대안을 좀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임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첫 번째 명분은 수권 능력입니다. 안보 이슈에서는 온도차가 있는 야권 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잡아야 하는 선거 지형은 물론이고 찬반 선택이 정권 교체 이후 외교 정책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고민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수권 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 이후의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 드러난 고민도 비슷합니다. 사드 재검토와 공론화 요구로 내용상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도 반대라는 표현은 애써 피했고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익을 강조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견 김종인, 우상호 투톱에게 좋아하는 엇박자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찬반 논쟁에 거리를 두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지점에서는 맥이 닿는 모양새입니다. 이 중도 이미지의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를 강하게 외치는 것도 수권 능력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더민주와는 반대로 전통의 야권 지지층까지 끌어안는 동시에 국회 비준 카드로 사드 공론화를 주도해서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국회 비준이 먼저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 그게 오늘 의원총회 결론이죠.
이 총선 전국부터 앞다퉈 안보 경쟁에 나섰던 두 야당, 이번에는 사드 전국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섰습니다. 네, 야당 내부에서도 다르고요. 그 각 당 안에서도 또 내용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대선이 내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권 주자들 서로 입장 내놔라 이런 공격들도 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보를 두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파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현 대표라든가 한학압 전 총재 이런 분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죠. 예. 한학압 전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걸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걸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뭐 방송에 나와서도 하고 계시고 예. 김종인 대표는 언론 인터뷰나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그 전 대표의 그 SNS 내용을 보고 전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역량을 보여줄 때 가장 의문을 갖고 있고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안보 문제겠죠.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나를 대변해 주는가, 나와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조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국회의 비준을 얻는 부분도 있고 이것처럼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경우 협정, 그 구체적인 협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군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사람이니까 선거에서 선출해 줌으로써 포괄적인 위임을 해주는 거죠. 예,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아주 구체적인 사안 말고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국가 간 안보관을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명백한 반대는 표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은 부탄인가요? 갔다 오셨죠. 히말라야 트레킹을 히말라야 갔다 하면서 왔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데 거기는 생활이 아주 단순하고 느리게 갈 수 있으니까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거는 뭐 무역도 생각해야 되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 이렇게 동맹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답변을 못 내놓으셨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갈 텐데요. 네. 근데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또 이념적으로 강경파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네, 사드 네.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유념해 보고 있죠.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일정 부분 그 진보 쪽으로 좀 수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안보에 대해서는 좀 이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조화롭게 해나가는 게 이 사드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여서 뭐 사드 배치 자체가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념적인 대립, 이념적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상당히 현재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안보 능력 그리고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보수적인 안보 분야에서는 경제는 진보지만 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당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의 86그룹 의원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민주가 앞으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고 김종인 대표가 이제 물러나시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느냐. 지금은 사실은 정당의 건강성은 사실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논의의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치열한 이 경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수렴해 나가는 것. 네. 그래서 아마 8월 전대 이후에 새 대표가 나오고 새 진용이 짜여지면서 네.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 가지 뭐 더 궁금한 게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 동의안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유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비준 동의의 유권 해석 이렇게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사드 논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도 궁금하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일정 부분 존중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요. 아마 법제처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 내에서 내지는 그 법무 담당하는 쪽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이제 국회 비준 사안인지 아닌지 했을 텐데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항상 존중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게 항상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옳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 저도 변호사지만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행정협정이 아주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따로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야 될 건가? 그게 아니라 이 성주에 배치하면서 생긴 문제는 이제 다른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 정도 부담을 갖고 그럼 헌법상 이 비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와 관련해서 다 논란을 그러니까 다 열어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밀을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해왔던 이야기들을 예, 정보를 좀 공개할 필요가. 다 설명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보위원회 하듯이 예. 그 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예. 거기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중요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고 특히 예. 이 동북아에서 만일의 경우 정말로 북중 간에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과 특히 적대 관계가 됐을 때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입법조사처에서도 새로운 무기 체계가 도입됐을 때 네. 비준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런 의견들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국가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논의들 그런데 현재 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필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 특히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요. 뭐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관련 이슈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한미 군 지휘 협정 등 다양한 이슈와 비엔나의 조약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그리고 뭐 일정하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에서는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만일 경우 국민 전체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도 국회의 정보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틀들을 열어놓아야 나중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잘못하면 이게 국익과는 관계없이 소모적 논쟁만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좀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다 덮어져 있던 각 당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전당대회가 이제 제일 앞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상황이 이제 개파별 움직임도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비주류를 지원하겠다 하면서 단일화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을 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듣는 분은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회창 학습 효과가 있죠. 새누리당엔 참 예. 깊은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지를 얻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 여당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박계 내지 김무성 전 대표는 아마 그런 고민도 많이 할 겁니다. 본인이 킹이 되는 게 아니라 킹메이커 역할도 충분히 생각도 있다. 네. 주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네.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될 사람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게 가장 깊은 고민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계에서도 후보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당대회를 치열하게 치르고 내년에 대선 후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경선을 치열하게 치러야만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리그,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 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정말 이렇게 절박감이 배어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비박계 중심에 좀 서는 모습과 함께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죠. 서청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전대 리매치가 되는 것 아니냐, 리턴 매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2014년에 리바이벌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언론에 표제로 뽑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는 이 대표 후보로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권 주자로서 막후에 가 있는 거고요. 서청원 의원은 지금 상당 부분 결심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당의 중심을 잘 잡아줘서 고맙다. 그런 격려와 사실상 당권을 좀 맡아달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에서 서청원 의원 또 친박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구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고민의 시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의 행보에 사실상 나섰다고 봐야 되고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 보면 상당히 강한 톤으로 본인이 대권에 열심히 열공하고 있고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비박계 본인이 현재 나와 있는 주자들을 누구를 밀지는 본인은 중립을 지키겠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현재까지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전 대표는 비박계 당선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뛰고 자신의 대권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대권 주자가 뭐 안 된다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자신감을 가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 친박계와 비박계의 향후 대권과 이번 당권을 계기로 해서 대권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장들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뭐 혁신도 바랄 거고 많은 것을 지금 새누리당한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면 어떤 좀 전당대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계파 간의 대립으로 갈 거라고 네.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거를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에 정권 재창출이 제일 큰 목표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전당대회가 그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당권, 대권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그게 어느 계파든 예. 그런 최적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